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집 355페이지의 1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근데 틀린 답방이죠.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구별하셔야 되죠. 그래서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등록할 수 있다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분사무소에서 인장을 사용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주된 사무소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편의상 분사무소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등록할 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둔 것은 반드시 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주된 사무소에 사용하는 인장을 또다시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으로 등록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하면 위반이죠. 인장 등록 의무도 있지만 등록된 인장의 사용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이기 때문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4번의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장 등록도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인지를 명확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4번의 지문은 누구의 인장 등록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출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알으세요. 1번 답방이 명확하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5개 지문을 상호 종합 비교 검토해서 가장 틀린 답방 하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5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서 가름하도록 그래서 인장 등록의 방법상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별지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12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놨습니다. 1기억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인장 등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업무 개시 전까지. 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서 가름한다고 그랬고 디귿에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리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띠것 이 세 가지가 옳은 답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네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면은 우리 법 규정에 적혀져 있는 문장을 가급적 그대로 활용하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서를 강의할 때 법전에 충실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적중률이 높은 그런 학습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면서 법전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자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했는데 물론 숫자가 명확히 틀린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1번 지문은 처음부터 출제 전제가 잘 제시되지를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장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 있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인데 우리 인장 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인장 등록의 기준과 방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개인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법인이고. 그래서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에 인장 기준과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학습 포인트로 삼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3번 문제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죠. 인장 등록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의무도 있다. 3번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 21의 기출문제는 상업등기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라 36조 제4항에 따라가는 법적 근거도 제시했지만은 이런 것은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이 신청의 소지를 없앤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까지 주의를 하면서 학습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는 이런 근거 조항을 표시하게 되면은 항상 그 조항에 그런 근거가 명확히 있다라는 것을 직접 법전을 확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의 범위 내에서만 확인을 하지 상업등기규칙 이건 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규범이죠. 이런 법까지 직접 법전을 확인하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무시하시면 됩니다. 4번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물론 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업무정지사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죠. 14번에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고 2번에 도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3번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하죠.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이죠. 따라서 옳은 답항입니다.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이렇게 하면은 틀린 답항이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은 크기와 관계없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겠죠. 4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만 했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항이고 5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서 가름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출문제를 쭉 풀어드리면서 이 똑같은 기출된 지문들을 반복해서 계속 전체 문장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들이 같은 공부를 한 문장이라도 반복해서 또박또박 문장 위주로 읽어주는 연습을 할 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고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던 문장이라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도 나가자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반복 복습하는 길이 우리 중개사 시험의 가장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15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 게시할 것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번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우리 법제 17조에 따른 게시할 서면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그 1호, 2호, 3호, 4호의 서면을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게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3호를 보시면은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가 없으면은 자격증 원본은 게시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원본을 게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으로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 게시가 되지 않았을 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주체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16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해놨는데 틀린 답항이죠.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가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18조 1항을 학습할 때는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떼먹거나 아니면 다른 글자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사무소 명칭 표시 문자를 사용해서는 곤란하다. 2번에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 이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이제 이 법 18조 2항에 보시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18조 2항에 근거해서 틀린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제는. 근데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해설 2번을 보시면은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바로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겠지만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 오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출제자가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를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를 의도해가지고 출제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제 오류가 의미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의 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의 신청이 없이 넘어가는 문제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출제 오류 부분이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또 상호 종합 비교해서 가장 옳은 거 하나를 찾아보면은 이 16번의 답은 4번이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4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5개 광고물에 표기해야 됩니다. 이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인데 4번이 전혀 이 신청거리 없이 명확하게 옳은 답항이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분명한데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2번 답항이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단어에서 좀 이 신청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번에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집행에 관한 절차가 민사집행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이 되는 거죠. 항상 이가 근거되는 법 명칭을 기억하는 것도 법 공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하죠. 알겠어요? 17번에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죠. 2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이죠.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했는데 대표자의 성명이 아니라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됐죠.
3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옳은 답방이네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8조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우리 49조 1항 2호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다라는 거죠.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 부분이 바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5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 18번에 중개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지금 17번 문제와 18번 문제의 1번 지문을 보면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그 주체가 다를 뿐입니다. 17번의 1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고 18번의 1번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만 표현을 바꿨을 뿐이죠. 항상 출제되는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소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의 주체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다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데 사무소 명칭을 표시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다만 18조 2항에서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객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간판이죠, 고객 광고물은.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간판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규정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명을 표기하라라는 소리죠.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고객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는데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돼 있는데 성명 표기 의무가 있는 것이지 연락처 표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락처 표기 의무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 의무 시에 연락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위반된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이런 명칭을 설치한 경우도 법에 위반한 간판으로서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간판이 되겠죠. 그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자, 장이 바뀌네요. 362페이지에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무소 이전 절차에 관한 기출문제죠. 이 부분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 사무소 이전 절차에 관해서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이냐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무소 절차가 달라진다라는 점을 학습 포인트로 활용하시라 그렇게 주문을 해드렸습니다. 틀린 설명을 찾아라.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되겠죠. 문제가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는데 틀렸죠.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좀 특이하게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든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든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기 때문에 분사무소 이전 절차는 동일한 절차로 나타납니다. 3번에 등록관청은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이전 신고 사실은 우리가 월별로 집계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는 사항 중에 한 가지죠. 그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 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대설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교부에 관한 사항, 또 휴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항,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도 통보. 그래서 사무소 이전 사실도 협회 통보 사항이면 틀림없습니다. 4번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 절차를 밟을 때 이전 후 등록관청이 신고를 받겠죠. 그러면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고 종전 등록관청은 관련 서류를 송부하게 되는데 그 송부하는 서류 중에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도 보내주지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일 때는 그 관련 서류도 송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죠. 5번에 업무 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최근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363페이지에 2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을 찾아라는 거죠. 마찬가지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랬고, 니은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행한다라는 거죠. D가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 절차의 경우는 원래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이것이 모두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다양한 출제 유형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죠. 아무리 그것이 문제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3번에 있어서 1번이 답인데 국토교통부령이 맞느냐 대통령령이 맞느냐 이게 이제 1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50%의 확률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인지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평소에 글을 읽을 때 항상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것들도 읽어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그래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각적으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대부분 우리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표현들을 무시하면서 건너뛰가면서 읽어버리고 또 일부 교재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읽을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성한 기본서에는 다 이런 표현들을 다 붙여서 수록해놨기 때문에 다소 교재가 두껍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국토교통부령이 맞느냐 대통령이 맞느냐 이렇게까지 외워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데 휴업신고, 폐업신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이에 관한 주제도 시험에 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휴폐업과 관련해서는 이 네 가지 표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학습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물론 이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해서 휴업 신고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폐업하고자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휴업기간의 변경도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미리 신고하는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1, 2번의 신고의 경우는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3, 4번의 경우는 등록증 첨부할 수도 없죠. 이미 반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문서한 신고도 가능하다. 물론 방문 신고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옳은 답방이고, 니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신고서가 그 휴업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서식은, 민원 서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영인 시행규칙에서 다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에 등록증을 첨부하는 거죠. 옳은 답방이고, 디귿에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하는데, 이 사무소 간판 철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판 철거 사유가 세 가지죠.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둘째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셋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만 간판 철거 대상이고, 휴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간판 철거 대상은 아닙니다. 업무 정지처를 받은 경우에도 간판 철거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휴업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리 휴업 신고 대상입니다. 1번이 O네요. 2번에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3번에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첨부하는 서면이 없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는데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3번과 4번을 읽다가 보면은 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한 방법도 가능하다 하는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5개 지문을 구성하는데 다소 조금 더 고민이 덜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 신고 의무 위반일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입니다. 6번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3월 초과 휴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번에 취약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를 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취약이다. 그리고 입영이다. 징집으로 난 입영이고, 그리고 뭐 질병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행령 대통령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포괄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출제 오류도 범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뭐 함정을 파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3번의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까. 4번의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월 이내에 사무소에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는데 1월 이내에 간판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정에 따르면 지체없이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없이. 5번에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 규정이 바로 휴업한 사실을 재개신고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재개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등록증을 즉시 반환받기 위한 취지거든요. 그러면 3월 이하의 휴업은 재개하더라도 등록증 반환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3월 이하의 휴업은 재개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 7번 문제.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야 될 것이고 2번에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할 경우에는 등록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한 신고도 가능하다. 3번에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의 경우 전자문서한 신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구성도 2번과 3번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은 결국 2번이 틀릴 거다 하는 이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게 되는 거죠. 4번의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 사유인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재개신고를 하는 이유다 그랬습니다. 8번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는 없죠. 왜?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4번에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입니다. 휴폐업과 관련된 신고는 다 미리입니다. 미리는 미리로 기억하자. 그렇게 기본서 강의할 때 주문을 해드렸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오타네요.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도 휴업으로 간주가 되죠. 따라서 미리 등록증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가 없다라는 점인데 그렇다면 우리 법 규정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휴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해서 휴업 신고할 때는 첨부할 등록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조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보입니다. 그 다음 9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업,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죠.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네모박스 안에 예문이 5개나 소개되어 있는데 이 5개를 결국 다 읽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문제를 푼다면은. 근데 지금 기억을 읽자마자 바로 틀린 답방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아래 1, 2, 3, 4, 5를 보면은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번에 니은이 4번은 O로 되어 있고 5번은 X로 되어 있죠. 그러면 니은만 판단해버리면 답은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오지선다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지선다형의 출제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연습이 되면은 대폭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사무소별로 따로따로 휴업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오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D가 취약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할 때는 6월 이상 휴업할 수도 있죠. 부득이한 사유라서. 리얼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 대상입니다.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하는데 우리 재개신고를 통해서 반납했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받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재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국 재개신고 의무 위반으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재개 안 했기 때문에 등록증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죠. 그럼 개시 의무를 위반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어찌됐든 벌금형에 처할 사유는 아니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방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기출문제 풀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